그 다음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따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부분인데요. 제가 준비한 시스템 구성도는 총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PC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인데요. PC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도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PC 마스터와 하위 EOCR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 232-485 컨버터를 통해서 통신을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터치 판넬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현장에 터치 판넬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상위 마스터에 터치 판넬을 두시고 하위에 EOCR을 구성을 하셔서 모니터링 및 감시를 하시게 되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PC나 또는 DCS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서서 게더링하는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PLC를 연계한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PLC를 통해서 상위 PC나 DCS 쪽으로 데이터 값을 넘겨줘서 게더링하는 시스템 구성이 되겠고요. 똑같이 하위 슬레이브에 EOCR을 달아줘서 데이터 값을 상위 PLC로 넘겨주는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더넷망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이 시스템이 현재 고객들이 많이 추구하고 또는 가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망은 이제는 기존의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을 이용했지만 과거에 이용했지만 현재는 이더넷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더넷망을 이용하냐면요. 시리얼 통신은 속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데이터 감시라든지 부하의 감시라든지 그리고 빠른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더넷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게 고객의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넷망을 시스템을 구성하시게 되시면 어느 현장이든지 모든 부하를 사무실이 됐든 집에 됐든 IP만 이더넷망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느 장소에 불구하고 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요. 단 앞에서 말씀드린 485 통신 시스템 구성보다는 시스템 구성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게 약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주 스테이션과 부 스테이션 간의 통신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주 스테이션 쪽에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드버스 플러스 또는 모드버스 485, 422, 시리얼, 여러 가지 부 스테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엘리먼트, 즉 슬레이브들을 위에 주 스테이션의 마스터 쪽으로 계속 감시 및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드버스 통신 또는 다른 기타 통신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과 그에 따른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이 점점 대형화되고 또는 통합화되어가는 추세여서 과거보다 더 많은 디바이스를 하면 슬레이브가 되겠죠. 디바이스를 통신으로 다 연결해서 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부하, 많은 모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중앙 감시실에서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에너지 절감,
부하의 진단 및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의 예방 보존을 즉시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베니핏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통신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드버스 프로토콜 및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마케팅의 나종길입니다. 이번 시간에 교육할 내용은 모드버스 프로토콜 통신 방식과 그에 따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드버스 통신 프로토콜에 앞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통신 방식은 4에서 20mA 또는 0에서 10V를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신호 전송 체계는 모든 신호의 개소마다 다른 배선을 사용해야만 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배선 비용이 필요했고 또한 이 배선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많은 자재비 또는 노력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시스템 설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구성상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열망과 1980년대로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어진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통신 시장의 발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드버스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해설을 좀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총 9가지 정도의 모드버스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보통 산업 현장에서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뭐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언제 교신할 건가에 대한 개체 상호 간의 협정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약이죠. A와 A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널이라는 부분은 문자나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시간이나 테이프상의 공백을 채울 때 사용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나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공백을 채울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크날로지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에크날로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의미가 상반되는 의미인데요. 에크날로지는 콜링 메시지로 긍정적인 응답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용어고요. 네거티브 에크날로지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응답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링과 셀렉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도 마찬가지로 주스테이션, 폴링 방식 같은 경우는 주스테이션에서 부스테이션에게 데이터를 요구할 때, 셀렉터는 주스테이션에서 부스테이션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동 반복 요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AR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에러가 검출되었을 때 수신기는 프레임의 재전송을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응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자동 반복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체크가 있습니다. 이제 페리티 체크라고 하면 일의 개수가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의 에러를 체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중복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CRC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에러를 체크하는 방식이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n개의 비트를 생성하여 k 플러스 n개의 비트로 구성된 전송풀을 미리 정한 숫자로 나뉘어질 수 있도록 n을 정해 송신한다. 그때 미리 정해진 숫자로 나눠 나머지가 없으면 에러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 CRC 에러 체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버스 통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 텐데요. 보통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시리얼, 모드버스 플러스, 모드버스 TCP/IP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모드버스 시리얼 같은 경우는 또 세부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드버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통신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버스 TCP/IP 통신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더넷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속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속도가 시리얼은 최대가 5kbps가 나올 거고, 모드버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1mbps, 그 다음에 TCP/IP 같은 경우는 10m 또는 100mbps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속도가 빠른 모드버스 TCP/IP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모드버스 TCP/I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통신을 구성하는데 약간의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게 이제 TCP/IP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모드버스 시리얼 방식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인데요. 모드버스 시리얼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가장 손쉽게 설치 비용도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드버스 시리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RS-232 통신, RS-422 통신, RS-485 통신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통신 방식은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이제 RS-422 또는 RS-485 통신을 요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RS-232 통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RS-232 통신이라고 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있는 시리얼 통신이 RS-232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버스 커뮤니케이션 스택이라는 부분을 보실 텐데요.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OSI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드버스 통신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OSI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는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1층부터 7층까지, 피지컬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의미하는 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층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전송 매체를 억세스하게 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를 취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필요한 동기와 에러 제어, 시스템 제어로 데이터의 블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 방식은 시스템 간의 설정, 유지, 종결을 책임지고요. 네 번째 트랜스포트는 두 종점 간의 에러 복구, 흐름 제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섹션은 서로 연관된 응용 간의 접속을 설정 및 관리를 종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 표현에 존재하는 상위점으로부터 응용 프로세스의 독립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일곱 번째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OSI 모델로 억세스 분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버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보시면 모드버스 커뮤니케이션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 모드버스 TCP/IP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TCP/IP에 모드버스 플러스 모드버스 232, 모드버스 485, 모드버스 422 이렇게 하위에 연결을 시켜서 모드버스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모드버스 프로토콜 통신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런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모드버스 시리얼 특징은 이와 같은데요. 첫 번째,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프로토콜, 즉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의 통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1대1 또는 1대 247개의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마스터는 오직 한 개의 마스터만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거기에 슬레이브는 최대 247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마스터 리퀘스트 모드인데요. 이 부분은 2가지 모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니캐스트 모드 있고요.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모드는 1대1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1대1 통신이 유니캐스트 모드고요. 거기에 어드레스는 1에서 247개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 브로드캐스트는 다중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모든 슬레이브, 슬레이브에게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 모드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어드레스 248개부터 256개는 리저브드로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통신 속도인데요. 일반적인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의 속도는 1200bps부터 115.2kbps까지 통신 속도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최대 통신 가능 거리는 보통 저희가 1.2km부터 또는 1km까지 통신 가능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1km까지는 반드시 리피터기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터미네이션, 즉 종단 저항을 반드시 달아 주셔야만이 원활한 통신을 주고받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디콘에서 1979년에 개발된 통신 방식이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토큰 패싱 방식입니다. 이 토큰 패싱 방식은 토큰을 주면서 원형의 슬레이브 간에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최종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 토큰 패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신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이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을 하실 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헤더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 뒤에는 트레일러, 중간에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내가 주고받고자 하는 레이스터 및 데이터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버스 시리얼 부분의 모드버스 프레임인데요. 이제 PDU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펑션 코드랑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PDU라는 것은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입니다. 이 안에는 펑션 코드 및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필드라는 부분은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 코드는 어떤 종류의 명령이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RC나 LRC는
프레임 에러 체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U 모드인데요. RTU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어드레스 펑션 데이터 CIC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SCII2 모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CRC를 가지고 있고 ASCII2 코드는 LRC를 가지고 있어서 체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드버스 프로토콜 프레임 엘리먼트는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싱글 비트의 리드 온리, 싱글 비트의 리드 라이트, 16비트의 리드 온리, 16비트의 리드 라이트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펑션 코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코드는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이나 다른 프로토콜, 즉 모드버스 시리얼이라든지 모드버스 TCP/IP, 모드버스 플러스에 모두 사용되는 펑션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실례인데요. 모드버스 프레임의 리드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퀘스트, 리스판스, 에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똑같이 리드 홀딩일 때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데이터들이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마스터에서 쿼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펑션 코드 슬레이브 어드레스 6번, 펑션 코드 3번, 거기에 대해서 UP라는 스타트 어드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의 레지스터를 읽었다. 그 슬레이브한테 줬다 그러면 슬레이브는 리스판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슬레이브 어드레스는 6번이고 펑션 코드는 3번이다. 그때 바이트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레지스터를 읽어서 리턴해주는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통신 안에서 프레임이 주고받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은 모드버스 트랜스액션이라는 익셉션이 발생됐을 때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서버 쪽에서 익셉션이 발생되는 익셉션 펑션 코드를 보내게 돼서 이쪽 클라이언트는 익셉션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다시 익셉션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